근데 선장님 제가 쭉 들어보면 이제 중국도 힘이 많이 세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이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미국하고는 군사적, 또 정치적, 더나 경제적으로 이제 동맹관계도 있지만 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예요. 네. 제가 아까 여러분 알타시아라고 개념을 썼지요, 그죠? 네. 그 중국에 대한 대안적 아시아가 있다시피 그럼 중국 경제로부터 우리는 점점 의존도를 줄여들어가야 되고 또 중국도 우리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소부장을 많이 수출을 해요. 네. 그럼 또 중국이 스스로 아까 내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로부터 점점 수입을 줄여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의 의존도를 줄여가는 전략이 첫째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한국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래 다변화 플러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략으로서는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초격차를 더 내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경쟁이 붙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장들이 어디 갔죠? LG 배터리하고 삼성 아이온하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갔다. 네. 왜냐하면 전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가장 크기 때문에 다시 중국 안방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안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은시가 얘기한 이제 우리 나라를 다변화시켜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인도네시아도 가고 심지어 이제 동구권도 가고 자동차도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네. 한편에서 우리의 전략 산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어느 나라들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끊는 거를 중국이 눈치채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다 알아요. 눈치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저는 중국이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서로 알지만 이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사드 배치라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우리 그야말로 관광객을 안 보내고 한류 한국 드라마 영화를 중국에 다 방영 못하도록 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당하는 거죠, 그죠? 당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뚫어낸 게 미국과 유럽에 우리가 진출해서 한류를 성공시키는 거죠. 성공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때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한창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콘텐츠를 뭐 못 보게 한다든지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게임 산업권을 안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경제에 직격탄을 미쳤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또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네. 스스로 풀라 그럽니다. 이제. 지금 중국 관광객을 지금 풀지 않습니까? 단체 관광객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도 풉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좀 더 중국이 친해지자. 오히려 미국하고 너무 붙지 말아라. 이제 이게 외교고 국제 흐름을 알고 우리가 자신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라는 걸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미국과 소련이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붙은 거고 신냉전은 미국과 중국이 붙는데 하나는 미국 중심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나라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 북한하고 같이 해서 독재를 이제 강화시켜요. 이제 여기서 경제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블록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벽이 생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미에 또 EU라고 유럽 또 이제 아시아, 아세안 뭐 이런 게 이제 벽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크게 큰 벽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라는 이쪽 소위 독재 국가들의 벽. 그래서 냉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랬지만 그래서 이번에 신냉전은 또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 신독재 국가들이라죠. 그래서 이 신냉전에 우리가 한 중심에 있는 겁니다. 왜 중심이냐? 우리는 북한이 맞대고 있고 중국을 맞대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이 한마디로 설명하면 세계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알맞는 전략 전술을 펴는데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돌고래고
자긍심을 갖고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대주의, 미국에 막 무조건 눈치만 봐야 되고 중국 센 나라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던지는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서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본보기로 혹은 모범 사례로 삼으면 좋을 만한 그런 정책을,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를 개인적으로 좀 꼽고 싶으세요? 제가 꿈꾸는 첫 번째 꿈이 미래 대한민국은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아, 독일. 독일은 우리같이 분단됐어요. 그거는 전범 국가야. 나쁜 짓을 해서 분단됐고 우리는 강대국에 아고 터져서 분단됐는데 피해를 보는. 그 나라는 외교로 어쨌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다 용서해주는 평화 통일을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을 이제 독일에 같이 방문해서 독일 통일의 문에서 우리가 외친 게 있어요. 통일은 늦었지만 더 멋진 통일로 가자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보다도 더 멋진 외교를 해야만이 그야말로 우리는 신냉전에서 또 하나의 강국으로 또 강대국한테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그 다음에 억압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야말로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가는 그날이 저는 곧 온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똘똘 뭉치는 요즘 같은 흐름에서 북한을 저희는 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모든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러시아, 중국이 뭉치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은 갈등이 있고 우리도 한미일 뭉치지만 또 국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북한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한편에는 이제 북한을 리스크를 그러니까 핵무장이 지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군사적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지금 독일은 쭉 가서 통일까지 해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빌리 브란트라는 위대한 정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정치적 정적이었던 헬무트 콜이라는 이 당시 총리가 전직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모셔갖고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MB가 예를 들면 DJ를 이제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고 그래서 않은데. 통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을 다루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남쪽이 또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첫째도 통합, 두 번째도 통합. 남북 관계도 남쪽이 통합해야 힘이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그게 통일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을 끊임없이 우리는 설득하고 북한에 저 어떻게 보면 못난 동생이 있는데 발로 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고 외교적으로 풀고 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하고도 또 일본하고도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그래서 우리 남북의 동포들끼리 어쨌든 또 하나의 민족으로서 같이 이제 미래로 이제 개척해가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한반도 남북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신냉전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쟁 나면 이제 이게 다 지옥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유럽의 오늘날 EU라고 여러분 들어봤었죠. EU. 노벨 평화상. 그렇죠. 유럽이라는 나라를 27개 나라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줘. 여러분 유럽은 가봤죠? 국경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EU라는 이 전쟁의 땅이었어요. 네. 30년 전쟁, 종교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전쟁의 땅이었는데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독일의 아드나와 만났어요. 우리는 다시는 전쟁 없는 나라 대륙을 만들자. 그 합의를 한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나토라는 국가, 네. 그 다음에 EU란, 특히 EU 공동체는 거의 7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는, 아주 국경이 없는, 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거주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대륙을 만들었죠. 우리도 언제 그렇게 만들자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 동아시아에. 누굴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히토 히로부미를 총살해준 안중근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한중일 공동화폐를 만들고 공동 군대를 만들고 공동은행을 만들고 이렇게 막 주장한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이게 이제 신냉전을 깨뜨려가는 겁니다. 그냥 자꾸 강대국의 군사력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없고 누가 누구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침략하지 않는 그런 이 동북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말하는 신냉전을 깨뜨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잘못 배웠어요. 어떻게 잘못 배웠느냐? 우리는 맨날 반도라 그러죠. 반도, 그죠? 네. 반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배웠죠? 삼면이 바다고. 튀어나와 있는. 그 다음에 강대국한테 맨날 침략당한다고 받았죠, 그죠? 네. 소위 반도기 때문에 소위 호두까기에 끼어서 맨날 당하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원래 반도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가. 지난 2500년 동안 반도라는 나라는 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길의 땅. 그래서 반도에서 신문명이 꼽혔어요. 첫 신문명이 어디냐? 바로 에게반도라고 해서 알다시피 그리스, 터키, 그 그리스에서 오늘날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뭐냐? 철학이죠, 그죠? 신화에서부터 철학에서 오늘날의 소위 철학을 뼈대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위대한 이제 새로운 또 문명의 나라가 나와요. 그게 이제 로마입니다. 그게 로마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똑같아요, 그게. 보시면 다 반도네요. 조그만 그 반도에서 다시 세계를 천년을 제패하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반도라는 이 반도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동인도 회사, 소위 동인도 회사. 이런 게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최강국이 되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가 어디냐? 이 한반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신문명과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꿈꾸는 마지막 꿈입니다. 마지막 꿈인데 반도에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강대국의 새우가 아니고 강대국에 의해서 대륙과 해양의 틈에 끼어 있는 게 아니고 비의 땅이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강대국의 졸이 아니고 체스의 졸이 아니고 우리도 헤엄치고 대양에서 큰 바다에서 세계에서 우리 어깨를 펴고 나가는 그게 제가 날쌘 돌고래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했던 돌고래. 미래를 우리 같이 갑시다. 갑시다. 오늘 두 분 사실 국제정세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예요. 하지만 우리 선장님이 최대한 쉽고 재밌게 이야기처럼 좀 풀어주셨는데 나름 좀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어렵긴 했는데 사실 네. 뭐 이게 요즘엔 핸드폰에서도 네이버 보면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 사실 그냥 건너뛰기거든요. 좀 어려워서. 근데 오늘 이런 자리 때문에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이제는 뉴스에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단어들이 나오는 뉴스가 나와도 예전과 달리 좀 귀를 기울일 것 같죠, 앞으로는? 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름값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뭐 나오면 또 기름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내 삶과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측까지 이제 할 수도 있는. 오늘 경환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우리 이동 선수랑 비슷하게 처음에 국제 정세를 알든 모르든 내 삶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확실히 아는 것이 힘이고 사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진짜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스킵하듯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선생님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지식항해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또 우리 계속해서 지식항해 떠나봐야죠. 가야죠?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도구네. 돌고래. 오늘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바로 대구미술관으로 나와봤는데요. 오늘 뭔가 그래도 미술 관련된 걸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물지도 하더니 이렇게 똑똑해졌다고요? 아니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주제가 미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현대미술의 이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세 도시를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현대예술. 이것도 그럼요. 현대미술. 현대미술. 자극적이네요.